우리는 우리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인, 베트남인, 누군지조차 몰라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모험은 러시아를 군사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구 재앙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러시아는 우랄 산맥에서 시베리아까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침략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의 유명한 붉은 광장은 인도 노동자들의 무도회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레닌 동상 아래에서 러시아 행진곡이 연주되었지만 이제는 볼리우드 음악이 들린다. 러시아 거리에는 인도인들이 확성기를 들고 다니며 소리치고 외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의 빠른 커리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까지 인도에서 7만 2천 명의 노동자 할당량을 설정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동안 뉴델리와 모스크바 사이에 대규모 항공 다리가 구축되어 그들이 남긴 작업대, 운전대, 건설 현장에 공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이미지는 이 공중 다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의 이주 사무소와 고용센터 앞에 형성된 줄은 소련 시대의 빵줄을 연상시키지만 이번에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인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인도인입니다. 이 인도인들의 유입은 이미 호스텔에 수용되었습니다. 러시아 요리의 상징인 딜은 호스텔에서 올라오는 가람 마살라와 카레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인적 이동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그 제도적 구조입니다. 푸틴의 인도 방문 이후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스베르방크는 은행 활동을 넘어 사실상 국가지원 인력관리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은행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무불 송금이 아니라 인도에서 모스크바로의 정기적인 노동력 흐름을 자금 지원하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은 상황을 위기에서 존재론적 재앙으로 바꿉니다. 러시아 제1부총리 데니스 만트로프는 우리는 무제한의 노동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까지 4만 명의 인도 노동자를 추가할 계획과 우랄 상공회의소의 경고적인 예측인 100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러시아가 문을 활짝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페테르부르크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주제였던 이 도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화적 질감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 노동자들은 러시아 기준으로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약 10만 루블의 급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1200달러 이상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평균적인 러시아 노동자는 한 달에 최대 6만 루블을 번다. 이 소득 격차가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특별적 전을 그녀에게 시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인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있으며 단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물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랄 지역의 산업도시부터 모스크바 교외까지 어디에서나 이 새로운 인구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면 슬라브 얼굴보다 남아시아인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조용한 수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기초 수준에서 끔찍한 마찰과 폭력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Z 애국 러시아인들은 몇 달 동안 텔레그램 채널과 트위터에서 인도와 모디에 대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릭스 형제회와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같은 구호를 외치며 아시아와 맺은 동맹을 신성시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문제는 특정 협력 분야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나 그 가상의 형제들이 모스크바 거리로 내려와 러시아의 일자리와 동네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 디지털 사랑은 갑자기 끝나고 거리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에서 오는 노동의 물결이 인구 유출이라면 중국과의 관계는 댐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푸틴은 서방 제재를 견디기 위해 무제한 우정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의 열쇠를 베이징에 넘겼다. 러시아의 중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 입국은 사실상 국경 통제를 없앴습니다. 이 조치는 크렘린의 경제적 절박함의 결과였습니다. 외화 유입을 위해 중국 관광객이 필요한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한 네프스키 대로를 사실상 중국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겨울 궁전 앞이나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복도에서는 러시아어 속삭임 대신 중국인 관광 가이드의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현장의 이미지는 이 변화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걷는 거대한 중국인 단체들은 방문하러 온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도시를 점검하러 온 부동산 소유주를 연상시킵니다.
이 군중들은 러시아 상인들과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 공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 귀족과 지식인들이 자주 찾던 장소들이 이제 위안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대중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문화유산을 현금으로 파는 상인의 위치에 빠졌다. 중국 관광객과 함께 러시아에서 많은 수의 중복 노동자를 보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와 같은 많은 대도시에서 중국인의 가시성과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가장 어두운 면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동쪽의 지배자로 알려졌지만 이제 러시아 시민들은 그들 자신의 땅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비디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 학생들이 러시아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혼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이 끔찍한 결정에 공포를 한 불길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푸틴은 중국 시민들에게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지만 기술적으로 국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시베리아에서 미래 자산을 통제할 것인가요? 이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 자원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목격했고 한 시민의 절망적인 외침을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이끄는 자원 괴물 중국이 시베리아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작나무들을 베어내고 붉은 숲과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기계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부유한 땅의 통제권을 사실상 베이징에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욱 디스토피아적인 층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푸틴은 중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권의 노예 노동에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 작전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포용된 생물학적 로봇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한 달에 이틀만 쉬고 거의 없는 고용 안정성. 푸틴이 서구의 가치를 전쟁으로 선언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현대판 스탈린 노동 수용소로 변모시켰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고급주택 프로젝트는 이제 러시아 엔지니어가 아닌 이 그림자 군대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5,000명 규모의 건설 부대의 존재는 러시아의 기술 역량이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생산 공장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무적 복합체가 이제 김정은의 노동자들에게 맡겨졌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의 구조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돈이 있어 도시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비참한 상황에서 일하며 때때로 반항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 안톤 게라시멘코는 이 시점에서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건설 현장에 남아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될 것인가? 답은 크렘린의 어두운 복도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과거 환행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인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는 쿠바인들 그리고 네팔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약속은 항상 같았습니다. 고임금의 건설 일자리였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공포영화처럼 예측 가능하게 전개됩니다. 노동자들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들의 여권은 압수되고 그들이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키릴 문자로 쓰인 서류가 제시됩니다. 그 서류들은 단지 절차상의 건설보험이라고 속여서 서명합의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들이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은 노동자에서 계약 군인으로 바뀌고 그들은 칼라시니코프를 손에 쥐고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는 증거는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인도 남자의 무력함을 보세요. 그가 겪은 공포를 설명할 때 이틀 동안 일했고 셋째 날에 좌표를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봤어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이 일들을 잊고 싶어요. 저에게는 정상입니다. 이틀 동안 일하고 셋째 날에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블라인드를 봤습니다. 아니요. 만약 제가 항복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도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인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저는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 일들을 잊고 싶어요. 이 말은 러시아 세계를 위해 싸우는 자원봉사자의 것이 아니라 몇백 달러를 벌기 위해 왔다가 전쟁 범죄의 희생자가 된 민간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탐욕스러워서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삼켜버립니다. 이란인 아라시 다르반디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 사냥으로 변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다르반디는 석유 엔지니어이자 사진작가로 관광 비자로 도착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일상적인 정찰 검문 중에 두 군데였고 감옥이나 전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다르반디의 증언은 러시아 군대 내의 인종차별적 계급제도도 폭로합니다. 훈련 캠프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외국인들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아프리카인, 중동인, 이란인,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별도의 막사에 배치되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무기 사용법도 배우지 못한 채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의 눈에는 그들이 군인이 아니라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푸틴은 이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민의 생계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군인에게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2,0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돈은 북한 정권의 연간 5억 달러의 생명선입니다. 러시아인이 한 달에 평균 600달러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푸틴은 동맹국 군인에게 자국 시민의 3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 러시아가 직면한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가는 시스템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크렘린이 오랫동안 자신의 뒷마당으로 보고 경시해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이제 러시아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끔찍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타지크, 우즈베크 또는 키르기스 노동자가 전선으로 보내질 때마다 모스크바의 서비스업, 건설, 청소 일자리에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사하로보 구치소와 같은 곳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강제 징집 관행은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 사이에 큰 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침묵의 불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반란의 씨앗입니다. 러시아 내에는 수백만 명의 분노한 소외된 사람들이 군사훈련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외국인 혐오 정책과 악화되는 경제 상황은 심지어 이주민들조차 러시아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루블화의 평가 절하와 정찰의 압박은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을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개발 지역으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적 체크메이트는 인구 통계의 차가운 잔인한 수학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물학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2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나타냅니다. 나폴레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러시아의 인구학적 미래는 이렇게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전선에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을 건설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이 현실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숫자를 흐리게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민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막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러시아 정체성 상실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는 러시아 연방의 통합성을 위협합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군대가 사라지며 인구가 인구학적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는 모스크바가 시베리아, 코카서스, 극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중국과 접경한 지역에서 중국 인구의 증가는 이들 지역이 사실상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토의 상실이 아니라 영향력의 이전입니다. 푸틴이 제국을 확장하려 했지만 그는 그가 지배하던 핵심 영토의 인부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은 토강대국의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더 깊은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피터 대제처럼 영토를 확장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러시아를 아시아의 인구 및 경제 식민지로 만든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전쟁은 생산적인 남성 인구를 없앴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아시아의 문을 열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인도 청년들이 붉은 광장에서 춤을 추고 중국 관광객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사들이며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주권 러시아는 이제 단지 표지판일 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주유소, 인도의 뒷마당, 그리고 북한의 노동 수용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들리는 볼리우드 음악은 사실 축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총 한 발 없이 이루어진 러시아의 조용한 항복에 대한 애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는 더 이상 러시아인을 위한 곳이 없다고 덧붙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T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